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황룡사 구층 목탑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끝냈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룡사 구층 목탑을 지은 사람이 아비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비지가 백제 장인으로서 신라의 목탑을 세우기 위해서 초청이 돼서 왔거든요. 상당히 정중하게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백제 땅에는 훌륭한 목탑이 많이 세워져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지금은 전혀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얼마나 훌륭한 목탑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황룡사 구층 목탑을 세운 것으로 봐서, 백제 사람이 세운 것으로 봐서 상당히 훌륭한 목탑이 이미 백제에도 있었다, 그렇게 이제 짐작이 됩니다. 근데 아비라는 사람이 처음에 와서 탑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속에서 백제가 망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백제가 망하는 꿈을 꾸게 되니까 이 아비지가 놀래가지고 일을 중단을 합니다. 일을 중단하니까 하늘이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이상한 그 기운이 돌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그 기인들이, 신인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탑의 중심되는 기둥을 찰주라고 그러는데, 찰주 하나를 세우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그 부지불식간에 보게 돼요.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고쳐 먹고 다시 이 탑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하늘이 맑아지면서 그 평소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탑을 짓게 됩니다. 탑을 다 짓고 나서 보니까 결국 백제가 망했고, 그 후에 이 아비지 생각에 결국은 내가 백제가 망하는 탑을 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도 합니다. 어떻든 최대 목조 건축물이었고, 전무후무한 그런 목조 건축이었고요. 그리고 이 목탑이 사라진 것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려 고종 때니까 약 600년 정도를 지속을 하다가 몽골군에 의해서 이제 화재로 소실이 되고 맙니다. 어쨌든 엄청난 그 규모의 목탑인데, 이 목탑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계단이 있어서 9층까지도 사람이 올라갈 수 있고, 층마다 아마 불상을 모셨을 걸로 봅니다. 정사각형이고, 대부분의 목탑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내부에 불상을 모시게 되면 중심부에 모셔서 사방부를 모시게 돼요. 사방부를. 그래서 사방부를 모신 그런 것이 목탑의 이제 본래 모습이고, 그러니까 탑을 세우고 탑에 대해서 신앙을 하고 하는 것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나중에 이제 대웅전 쪽에 그 불상 쪽으로 방향을 옮기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목탑에서 석탑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목탑들이 황룡사 구층탑 이전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고, 백제도 있었고, 신라에도 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이제 법주사의 팔상전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법주사 팔상전은 올라갈 수 있는 목탑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은 층고가 낮죠. 그래서 황룡사 구층 목탑은 층고가 다 높습니다. 높은데 이 1층만, 법주사 팔상전은 요 1층만 높아요. 여기는 낮죠. 여기는 낮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1층이 좀 높지만 2층이나 3층이나 계속해서 일정하게 높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탑의 건축 양식이 달라진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탑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탑, 이게 큰 탑하고 작은 탑. 사진에서는 이게 더 커 보이지만 이게 엄청 큰 겁니다. 이게 높이가 82m예요. 82m. 이 높이는 한 12, 13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빗물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빗물이 아래층 지붕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천의 보탑사 3층 목탑은 최근에 새로 지은 목탑입니다. 새로 지었어요. 근데 이 목탑을 새로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어요. 저도 이 설계팀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건 3층까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목탑입니다. 정사각형일 경우에 모서리 기둥이요, 요 아래층하고 연결이 안 돼요. 모서리 기둥이. 그러니까 별도로 기둥을 여기서 뭔가 받침을 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2층에 있는 거의 모든 기둥을 아래층에서부터 별도로 받쳐서 올려야 돼요. 1층으로부터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설계하기가 힘들고, 또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드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나 인도, 네팔, 이게 티베트에 있는 모든 탑을 거의 다 가서 섭렵을 해가지고 이 탑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이 지금 진천에, 그런데 꽤 높은 탑이에요. 3층이지만 이게 한 40m 정도 되는 그런 큰 탑입니다. 그리고 이 쌍봉사 3층 목탑이 한 20, 30년 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새로 진 겁니다. 그래도 어떻든 조그마한 목탑입니다. 조그마한. 그래서 사방 한 칸밖에 안 되죠. 이것은 5칸이지 않습니까? 여기 5칸인데 여기도 5칸입니다. 그래서 황룡사 9층 목탑은 한 1층이 7칸인데 9층도 7칸이에요.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목탑은 칸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단칸이고 여러 단칸, 다 단칸이지만 이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거죠. 도면이 다 있어서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만은 이 작은 목탑에는 철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주 없이 올라가다가 3층에서만 철주가, 사람이 올라가지는 않으니까요. 3층에는 철주가 올라가는 그런 형성이 됐고요. 이 목탑은 지금 백제문화재현단지에 백제 때 목탑이 이랬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해서 한번 재현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고증이 돼서 지은 게 아니고 이런 다른 건물들을 참고로 해서 한번 해봤는데 5층 목탑이 그런 대로 잘 만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에 있는 목탑들이 많이 참고가 됐어요. 일본 목탑하고 백제 목탑하고 연관이 되니까 일본의 목탑을 많이 참고를 해서 볼거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황룡사 9층 목탑 이래로 꽤 많은 목탑들이 세워졌고, 최근에도 이런 그 실적들이 있습니다. 이 경주의 사천왕사지에 가면은 이 목탑에 이 주춧돌이 남아 있습니다. 주춧돌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좀 특이한 형태의 주춧돌인데요. 이 사천왕사라고 하는 절이 통일신라 아주 초기에 지어진 절이에요. 그러니까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여왕 때 황룡사에 세운 탑이고요. 이 경주 사천왕사지 목탑은 통일신라 초기, 그러니까 문무왕 때 세운 겁니다. 문무왕 때.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났는데 당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당태정이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서해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로 침략을 해 들어와요. 근데 문무왕의 아버지가 이제 태종무회랑이잖아요. 태종무회랑이 김춘추 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종무회랑이 당나라에 다녀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신라의 승려나 또는 그 고위 관료들이 당나라하고 상당히 많이 왕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나라의 어떤 소식들이 비교적 빨리 전달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나라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이 그 첩보가 있었죠. 그 첩보를 듣고 이 문무왕이 상의를 하는데, 이 명랑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계셨는데, 명랑법사 그러죠. 신라 때 스님들이 원효 대사, 자장 율사, 그리고 명랑 법사, 이게 일정하지 않아요. 스님에 따라서 뒤에 붙이는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 율사, 자장 율사 같은 분은 상당히 뭐 예를 들자면 계율을 중시했던 그런 분으로 알려질 수 있는 거고, 의상대사나 원효대사 같은 분은 이제 그냥 일반 그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사 이런 분들이고, 근데 법사라고 하는 분들은 좀 특이한 분들인 것 같아요. 명랑법사, 원광법사 그러거든요.
계율이나 이런 그 공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좀 특수 분야를 다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랑법사의 진행에 의해서 사천왕사를 짓습니다. 사천왕사를 짓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임시로 집을 짓고 거기서 문두루 비법이라는 특수한 비법을 그 주문을 내놓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밀교 같은 그런 성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니까 서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쳐들어오던 당나라 배들이 모조리 침몰하고 맙니다. 당나라 군사가 들어오다가 못 들어오고 침몰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거고요. 그 문두루 비법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서해 바다에 풍랑이 심하니까 당나라 배가 뒤집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사천왕사를 제대로 짓습니다. 짓고 목탑 2개를 세워요. 쌍탑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이전까지는 탑이 하나씩만 세웠어요. 황룡사 구층 목탑도 탑 하나만 세운 거고 거의 모든 탑들이 단탑이라고 그러죠. 탑 하나만 세웠는데 이 통일신라 때부터 쌍탑으로 바뀌는데 최초의 목탑, 통일신라 최초의 목탑인 사천왕사 목탑, 3층 목탑입니다. 이 2개가 세워져 있었고 사천왕사라고 하는 절 이름 유명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군사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2번을 쳐들어와요. 2번을. 2번째 올 때도 역시 문두루 비법을 했더니 풍랑이 일어나서 당나라 배들이 전부 침몰해가지고 화를 면했다 하는 게 삼국 유사의 기록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당나라 배들이 웬만한 풍랑을 못 견디고 서해 바다에서 이렇게 침몰을 했을까? 그건 뭐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당나라 배는요 밑이 이렇게 뾰족한 배가 아니고요 밑이 평평한 배예요. 이걸 평저선 그럽니다. 평저선. 밑이 뾰족한 배는 첨저선, 첨이야 하다는 첨자로서 첨저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제나 우리나라의 그 옛날 고구려의 배들은 전부 첨저선이에요. 이건 큰 바다에 나가서 큰 풍랑이 나도 잘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중국 배는 왜 평저선을 썼냐면은 장강이나 황하 같은 내륙으로 통하는 큰 강들이 있어가지고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이 첨저선은 또 못 올라가요. 평저선은 이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저선이기 때문에 오다가 풍랑에 쉽게 뒤집어지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추정을 해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 사천왕사라는 절을 지어가지고 상당히 그 효과를 봤는데 이 중국에 그 소문이 전해졌어요. 소문이 전해져가지고 중국에서 사신이 옵니다. 너네 나라 사천왕사라는 유명한 그게 말하자면 호국사찰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예요. 호국사찰에 사천왕사라는 절이 있다는데 그 절 한번 보러 가겠다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신라조정에서 그 앞에다가 절을 새로 하나 짓습니다. 그게 바로 망덕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경주 가면 사천왕사지 그 길 건너에 망덕사 절터가 있습니다. 단간지지만 지금 남아있는데요. 망덕사는 새로운 절을 짓고 그리고 중국 사신한테 그 절을 보여줘요. 사천왕사는 1급 비밀이에요. 국가 1급 비밀 사찰이에요. 그래서 사천왕사는 딱 감춰놓고 망덕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삼국유사 기록에 의하면은 그 중국 사신이 사천왕사가 아니고 다른 절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속아 넘어가는 척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런 절이 바로 사천왕사입니다. 그래서 쌍탑을 세운 그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남원의 만복사는 지금도 절터만 남았습니다만은 고려 문종 때 가장 그 성황을 이루었던 큰 절입니다. 뭐 큰 복을 만 가지 복을 주는다는 그런 절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고려 때 번성을 했다는 그런 절인데 이렇게 주춧돌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탑일 경우에는 주춧돌이 이게 5칸, 이게 하나, 둘, 셋, 4칸, 5칸이면요. 주춧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놓여지거든요. 이쪽으로 6개. 그러면 0, 6은 36, 36개가 딱 놓여져요. 근데 그냥 일반 건물은 가운데 이 기둥들이 좀 중간중간에 이제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그걸 이제 감주법이라고 그러는데 생략해서 볼을 걸어가지고 기둥을 생략을 하죠. 변두리 기둥은 다 있지만 가운데 기둥은 좀 생략이 되고 그리고 정방형, 사방이 똑같은 정사각형으로 주춧돌이 놓여지는 그런 형태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 때까지도 이런 목탑이 여러 군데 세워졌어요. 그런데 조선 시대가 되면서는 이제 뭐 억불 정책이 펴지는 바람에
탑뿐만이 아니고 뭐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목탑의 역사가 흘러오다가 나중에 이제 목탑에서 석탑으로 바뀌게 돼요. 그 목탑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일단 나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썩어요. 그러니까 그 썩고 없어질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재에 취약해요. 화재. 모든 목조 건물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화재에 취약한데, 탑 같은 걸 중요한 건물을 잘못해가지고 화재로 손상이 되면은 정말 곤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나온 것이 석탑이었어요. 중국에서도 석탑, 벽돌탑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석탑이 만들어집니다. 기록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이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은 최근에 새로 다 복원을 해가지고 수리를 했죠. 수리해서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만,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이어서 이게 나중에 콘크리트를 떼우고 해가지고 뭐 넘어지지 않게, 원래는 몇 층이었는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옆에 동탑을 새로 복원해서, 이건 서탑에 해당이 되고요. 미륵사지. 그래서 미륵사가 이거 이제 모형도인데요. 이게 가운데 목탑이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 서탑, 동탑, 그래서 탑이 3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익산의 미륵사는 현재까지 밝혀진 걸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도가 익산의 미륵사터입니다. 백제 무왕 때 뭐 선화공주하고 연관된 그 설화가 있는 그런 절인데요. 그래서 금당이 3개예요. 금당이. 그래서 이걸 중원, 서원, 동원, 그래서 3원식 절입니다. 3원식. 그래서 이 탑은 이쪽의 탑을 추정을 해서 이걸 9층 석탑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가운데 문이 있죠. 문이, 사방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안에 통로도 있습니다. 1층만. 그리고는 나머지는 이제 그냥 돌로 채워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 탑이 일정 때 일본 사람들이 보고 또 중국 사람들이 보고 동양에서 가장 큰 석탑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9층 정도가 알맞는 그 비례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제무왕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금마 땅이라고 그러죠. 금마. 그래서 맛동방이라고 하는 그 별칭을 가지고 있고, 어려서 말을 캐서 연명을 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 후궁 중에 한 사람이 이 무왕을 낳아서 금마 쪽에 와서 살면서 키우다가 어느 시기에 이제 왕이 된 거죠. 왕이 됐는데, 그런 그 설화가 있고, 그 선화공주가 와서 보니까 말을 캤는데 노다지 금덩어리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막 그게 어느 정도 재력을 얻는데, 왕이 되는데 밑거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누가 경제권을 쥐느냐에 따라서 정치 판도가 달라지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울 때 그 총 책임자가 김용춘이라는 분인데, 김춘추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태정무랑의 아버지가 경제권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신라에. 그래서 결국은 성골이 못 되고 진골이지만, 진골인 자기 아들 김춘추가 왕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도 미륵사를 나중에 이제 왕이 돼서 와서 짓지만, 자기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와서 짓고 별궁을 짓죠. 옆에 왕궁리가 있잖아요. 왕궁면에 가면은 그 탑이 또 5층 석탑이 남아 있는데, 그 왕궁탑이 있는 근처에 별궁을 만들어서 자주 왕래를 했다. 그러니까 그 금마에서 조금 나가면 웅포라는 곳이 있죠. 웅포가 바로 그 금강변에 있습니다. 금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면은 부여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100길로 부여해서 배를 타고 웅포로 와서 웅포에서 조금만 이동하면은 이 별궁으로 올 수 있었고, 미륵사를 볼 수 있었다, 뭐 그런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륵사에 최초의 석탑을 세웠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의 그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부여 시내에 있죠. 미륵사지 석탑보다는 훨씬 더 간결하게, 그래서 이제 석탑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로 갖춰지는, 그래서 탑신과 지붕돌. 그래도 아직도 이게 돌이 한 덩어리가 아니고 한 덩어리, 세 덩어리, 뭐 여러 덩어리를 이렇게 맞춰서 쓰는 그런 형태. 이게 지붕돌인데요. 이 지붕돌의 처마의 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가다가 끝에 가서 살짝 올라가는. 전에 그 나라 법륜사 5층 목탑이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가다가 끝에 가서 살짝 올라가는. 이 지붕선이 백제 탑하고 일본의 오래된 탑하고 이제 통해 있어요. 일본 탑하고 통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석탑은 그 당시에 목조 건축을 모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복잡한 부분은 간략하게 생략을 하고 이런 탑을 세웠다. 그래서 이 정림사지에 있는 5층 탑도 탑이 하나만 있습니다. 단탑식이에요, 단탑. 그래서 단탑식이 되니까 중심부에 서는 거죠. 그래서 정림사 5층 탑은 그 삼국시대 그 탑을 세울 때까지는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게 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탑이 쌍탑으로, 통일신라가 되면서 쌍탑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탑 중심에서 이제 대웅전은 이제 서가열애를,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대웅전 그럽니다만은, 가장 중심되는 건물을 금당 그러죠. 금당. 금당을 세우고 금당 중심의 신앙체제로 바뀌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초기에 세운 그 쌍탑, 최초의 쌍탑이 이 가문사지 동서 3층 석탑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커요. 우리나라 석탑 중에서는 미륵사지 석탑을 제외해놓고 가장 큰 석탑에 해당합니다. 3층이지만 꼭 5층이고 7층이라서 큰 게 아니고 3층이라도 이게 굉장히 큰 석탑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 위에 상류문은 다 없어지고 요게 이제 그 철찰주라고 해서 가운데 쇠기둥만 남았어요. 쇠기둥만 남아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돌로 깎아 만든 걸 이제 여러 단 올렸겠죠. 이 가문사라고 하는 절은 시작은 문무왕 때 시작을 합니다. 문무왕. 가문사가 세워진 위치가 대종천이 끝나는 그 부분에 토암산에서 동해로 흘러오는 물줄기가 하나 있는데 그걸 대종천 그럽니다. 그 대종천 끝에 끝무렵에 이제 그 동해 바다가 보이는 쪽에 이 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탑 안쪽에 금당 자리가 있는데 금당을 발굴을 해보니까 밑에 돌로 마루를 깔았어요. 돌마루예요. 돌마루고 밑에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고 물이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무왕이 죽을 때 내가 죽으면은 동해 용왕이 되겠다. 동해 용이 되겠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호국령이 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답이 한다고 그러죠. 불교식으로. 답이 화장을 해서 동해에 묻어라. 바다에다 묻어라. 그래야 자기가 해령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간포잖아요. 간포 앞바다에 지금 해중릉이 있습니다. 이 문무왕이 이 가문사를 지을 때는 가문사가 아니고 진국사라는 이름이었어요. 진국사를 지었어요. 짓고 왕궁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름이 신문왕이잖아요. 신문왕 2년에 이게 준공이 되는데 신문왕 2년에 준공될 때는 대종천을 따라서 물줄기가 들어와서 가문사 금당 밑에까지 물줄기가 연결이 됐고 동해의 용왕이 된 그 문무왕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설법을 들을 수 있게 했다. 뭐 그런 것이 삼국 유사의 설화처럼 남아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 중에 하나가 이 가문사 그리고 사천왕사 이런 절들. 나중에 이제 통일신라 뒤에 후기에 와서 이제 불국사 같은 석굴암 같은 그런 절들이 생깁니다만은 절들이 많이 생기죠. 많이 생기지만 중요한 절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절이 이 가문사고, 그 가문사에 이 엄청난 석탑 2개를 쌍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쌍탑의 가장 그 시초가 되는 탑이다. 탑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탑입니다. 여기 이제 지붕돌인데요. 지붕돌에 보면 밑에는 단이 되어 있어요. 위에는 낙수면입니다. 낙수면. 물이 이제 빗물이 흐르도록. 요 밑에 단수가 정확하게 5단입니다. 5단. 그래서 이 정확하게 5단이 된 탑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통일신라 때 작품이다. 그렇게 봐도 거의 틀림이 없을 정도예요. 이게 4단으로 줄었다든지 3단으로 줄었다든지 하면은 그건 통일신라 시대 때 작품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경주의 서북쪽이죠. 경주 서북쪽 안강뜰 그 입구 쪽에 이 나원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5층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비교적 그 통일신라 초기의 석탑으로 이것 역시 5층이지만 상당히 커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정제된 그런 느낌이고 선이 비례가 일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이 신라탑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까지가 기단이거든요. 기단. 이 기단에서 이게 상층 기단이고 이게 하층 기단입니다. 그래서 이중 기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 기단. 이중 기단이 된 것은 거의 통일신라 석탑입니다. 백제는 기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단, 외기단입니다. 그래서 이중 기단이 되는 경우에 신라탑이다. 그리고 1층 탑신만은 키가 좀 커요. 키가 크고 이 기둥을 모서리에 기둥을 세운 것처럼 해놨어요. 그러니까 목조 건축을 모방을 했기 때문에 기둥이 있는 거죠. 모서리 기둥, 중간에 버팀 기둥, 뭐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선도 비슷합니다. 이게 거의 수평으로 가다가 끝에 가서 살짝 처마선이 반전이 있다고 그러죠. 약간 곡선으로 잡아주는 그런 형태. 이런 것을 이제 석탑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탑이 1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1000개가 넘는데 그런 많은 석탑들이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화강석이 풍부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석탑을 많이 세울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석탑의 나라 그러죠. 그 대신 일본은 목탑의 나라. 중국은 벽돌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탑의 나라. 그래서 삼국을 뚜렷이 비교할 때 석탑, 목탑, 전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경상북도 의성에 가면은 탐리, 이 절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아요. 절 이름은 모르는데 탐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왜? 이 탑이 옛날서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탐리 그랬죠. 탐리에 가면 5층 석탑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탑의 특징은 뭐냐면요. 밑에가 이렇게 단이 돼 있죠. 근데 위에도 단이 있어요. 아래도 단이 있고 위에도 단이 있습니다. 이 위아래가 다 단이 있으면은 일반 탑하고는 분류를 다시 해요. 그래서 이런 탑을 모전탑 그렇게 부릅니다. 모전탑. 이게 벽돌을 쌓아 올린 것처럼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단은 물론 이제 이중 기단입니다. 이중 기단인데 여기에 감시를 두고 문짝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안에 불상을 모셨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문짝도 달았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이런 그 특이한 형태의 모전 석탑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전 석탑은 벽돌탑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벽돌탑은 밑에도 단이 있고 위에도 단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벽돌을 조금 내쌓고 들여쌓고 해가지고 지붕돌 형태, 지붕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성 탐리의 5층 석탑은 모전 석탑으로 8세기 이전의 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탑이죠. 그러다가 8세기 때 세운, 그러니까 가장 그 스탠다드하다고 그럴까요? 가장 표준형적인 탑이 바로 불국사의 3층 석탑입니다. 이 불국사 3층 석탑은 한 쌍으로 있는 다보탑하고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좀 작아졌죠. 좀 작아졌지만 그래도 이 전체 높이는 한 10m 정도 됩니다.
10m 정도 되고 아주 작아진 건 아니죠. 여기 이중 기단이고, 그리고 지붕돌이 이런 형태. 근데 이때부터는 이 돌이 한 덩어리예요. 이것도 한 덩어리, 이것도 한 덩어리. 요 위에 탑신부 이상은 한 층 한 층을 올릴 때 큰 돌 한 덩어리씩을 썼다. 그 전에는 여러 덩어리를 섞어서 겹쳐서 썼는데, 요 밑에 기단부는 물론 여러 덩어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요 위에서부터는 한 덩어리로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석가탑이라고 하는 탑 이름을 가진 것은 이 석가열애를 상징하는 탑으로 다보탑하고 대칭해서 세웠기 때문에 석가열애를 상징하는 탑이다. 그래서 이 기단, 여기 이제 아래층 기단 밑에 이 바위들을 이렇게 받침돌로 썼어요. 보통은 이런 바위들을 쓰지 않습니다. 석탑에서요. 그리고 테두리로 이런 그 금강 역사들이 앉아 있는 금강 보좌. 지금 금강 그 역사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만은 그 자리만 남았어요. 자리만. 그래서 이런 아주 특이한 형태의, 그래서 이 맨 밑에 있는 이 기단석, 그 지대석이라고 그러는데요. 땅에 닿는 지대석이 바위에 있어서 바위하고 지대석하고는 그랭이에서 맞췄다. 목조 건축에서 나오고 불국사 기단에서도 그랭이 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런 그랭이법을 써서 이 1층 기단석을 놓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상륜부인데요. 이것이 없어졌었어요. 없어졌는데 이 불국사를 전체적으로 이제 복원 공사를 한 게 1970년대 초입니다. 1970년대 초에 불국사 복원을 하면서 이 상륜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상륜부는 뭐 정확한 지금 고증 자료가 없으니까 가장 근사한 걸로 남원의 실상사 3층 석탑의 상륜부를 그대로 모방을 했어요. 모방을 해서 이 3층 옥계석 위에 노반이 있고요. 복발이 있고 앙화가 있고 보륜이 쭉 있고, 이게 이제 보계가 있고 용차, 보주, 수연, 용차, 보주. 이게 이름이 좀 복잡한데요. 밑에 구슬같이 동그란 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용차, 보주. 그게 다 부처님하고 연관된 그런 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탑은 별칭이 하나 있죠. 별명. 무영탑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무영탑. 이 무영탑이라는 것은 그림자가 없는 탑이다. 뭐 그림자가 없을 리가 없죠. 예. 여기 이 탑을 만들 때는 그때는 백제는 이미 망한 뒤지만 그래도 백제 쪽에 사는 사람 아사다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탑을 세웠어요. 아사다리의 그 부인이죠. 부인이 아사녀 아닙니까? 그 아사녀가 그 사하촌이라고 절 아래 마을에 이제 혼자 여기는 이제 일하느라고 절에 들어박혀 있고, 그리고 이제 부인은 밑에 따로 살고 있는데 그 공사가 언제 끝나느냐. 그래서 뭐 얼마가 걸린다. 그런데 그 가면은 지금도 그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인데 그 연못에 이 탑의 그림자가 비칠 것이다. 그러면은 일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자관 그 탑의 그림자가 생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사냐가 잘못된 걸로 잘못 판단을 하고 그 투신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사다리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해져서, 그래서 그림자가 비치지 않은 그런 탑이다. 그래서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실제로 거기에 그림자가 비치고 그런 건 설화죠. 설화인데 이제 그렇게 설화를 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애틋한 설화까지도 담겨 있는 탑이 무영탑입니다. 석가탑, 무영탑. 그래서 그보다는 좀 나중에, 석가탑보다 좀 나중에 만든 탑이 실상사의 3층 석탑입니다. 이것도 탑이 두 개가 있어요. 탑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상륜부입니다. 이 상륜부를 불국사 석가탑에 그대로 본떠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3층 옥계석 위에 이게 이제 복발이라고 해서 사발을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노반 위에, 그리고 여기 앙화라고 해서 꽃이 핀 것처럼 돼 있고요. 보륜이 이게 4개나 5개가 오고, 그 덮어진 게 보계, 그리고 수연이라는 것은 이게 물 한 개를 뜻합니다. 물 한 개. 그리고 용차, 보조에서
구슬 두 개가 있어. 이게 찰주에 이게 쭉 꽂아 놓습니다. 꽂아 놔서 상륜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목탑의 이 상륜부는 그 돌로 하지 않고 그 청동으로 만들어서 올렸죠. 황룡사 구층 목탑이나 이런 데는 지금도 그 법주사 팔상전의 상륜부도 다 청동으로 만든 겁니다. 청동으로. 여기는 이제 돌로 만들어서 꽂아서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이 실성사라고 하는 절은 지리산에 있잖아요. 지리산. 행정구역사는 지금 남원 산내면인가 그렇습니다만은 그 지리산에 거기 가보면은 산속이지만 거의 평지예요. 굉장히 넓은 평지입니다. 평지에 굉장히 큰 절을 세우는데 그때 당시에 구산선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신라 중기 좀 지나서 중국의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선종은 이제 시작한 분이 달마대사잖아요. 이 달마대사가 세운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신라의 승려들이 중국에 공부를 많이 하러 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와서 이제 절을 세우는데 그 이전까지는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림문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종의 그 가르침을 그 직지 인신 불림문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절을 세우는데 도심지에 세우는 게 산속에 세우고 있잖아요. 산속에. 그래서 중요한 구산 선문이 세워지면서 산지가람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황룡사도 경주 시내에 있잖아요. 시가지에. 불국사도 뭐 물론 토암산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시내에 가까운 데 있는 거고, 어떻든 실상사는 그런 구산 선문 중에 하나, 두 번째로 세워지는 그런 큰 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석탑들은 굉장히 전형적인 일반 스탠다드한 그런 탑인데, 그 전형적인 벗어나서 좀 특이한 형태의 탑을 세우는, 이것을 이형석탑 그럽니다. 이형석탑. 이형석탑은 이제 그때그때 모양이 달라지고, 또 전형적인 석탑은 층수 개념이 있어요. 3층, 5층. 되게 이제 홀수로 나가는데 3층, 5층, 7층, 9층 이런 식인데, 이형 석탑은 층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보탑이 몇 층 석탑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층수를 정확하게 세기도 어렵고, 이런 경우는 층수를 셀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원체 특이하기 때문에 13층이라고 하는 층수는 있지만 이형 석탑에 들어갑니다. 이 정해사지 석탑은 그 경주 안강 쪽에 있는데요. 중요한 절들이 세워지는 위치가 중요한 통로에 있어요. 대개 보면 통로에.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실성사도 백제와 신라가 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에 그것이 세워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이 다보탑은 진짜 우리나라 이 이형석탑의 대표작입니다. 대표작입니다. 뭐라고 따로 설명하기 힘들죠. 근데 밑에 계단이 있어요.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게. 사방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포함한 평면을 위해서 보면 열십자형 평면이 돼요. 열십자형. 그래서 열십자형 평면이라는 것은 모든 그 법의 소리, 법음,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그런 의미로 열십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둥 4개 세우고 가운데 기둥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여기도 이 난간이 조금 생깁니다. 이 난간도 이 직경이 이건 10cm도 채 안 되는 그런 돌 난간인데 굉장히 다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연꽃이 있고 연꽃술이 올라오고 지붕돌이 올라가는, 그리고 상류부도 있는, 그래서 이 다보탑을 보면은 돌을 어떻게 저렇게 진짜 떡중으로 했다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서양의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놀라는 게, 다보탑이나 석굴암을 보고 놀라는 이유가 저것이 대리석이 아니고 화강석이다 하는 데 있어요. 화강석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공력을 들이지 않고는 어렵다. 옛날에 뭐 요즘처럼 전기로 쓰는 전기톱이 있다든지 뭐 이런 기구들이 있으면은 이 얘기가 쉽지만,
그런 것도 없이 전부 일일이 손으로 다듬는, 정으로 다듬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만드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리석이 풍부하게 났더라면 세계 최대의 석조 문화재 국가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화강석을 이렇게 잘 다루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는 있었고, 그런 능력 이전에 정성이 있었다 그러니 정성. 그래서 우리 문화를 사실은 저는 그렇게 늘상 부릅니다. 정성의 문화다. 대리석은요, 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듬은 대로 그대로 쉽게 다듬어져요. 단단하기는 하여도 다듬는데 크게 애로가 없습니다. 근데 화강석은 가다가 잘못하면 뚝 부러지는 수가 생겨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강석은 속에 보이지 않는 결이 있고 또 발이 좀 굵어요. 발이 굵어서 섬세한 조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려움 때문에 화강석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드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작품은 아니잖아요. 뭐 인도나 뭐 이태리 이런 데 가서 대리석으로 만든 엄청난 문화 건축물들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기가 죽어 오더라고요. 기가 죽어 오는데 꼭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작다고 나쁜 게 아니고 얼마나 제대로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얼마나 담겨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절대 기 죽을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걸 모르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 걸 이걸 제대로 알고 가서 보면은 기 죽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모르고 보니까 기가 죽어서 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것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런 이영 석탑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사자탑입니다. 이 사사자탑은 화암사 언덕에 있어요. 언덕에. 화암사 각황전이라는 정각이 있죠. 대웅전 옆에 각황전이 있는데 각황전이 더 커요. 대웅전보다. 금당보다 각황전이 더 큽니다. 각황전 뒤 언덕으로 요즘 일부러 계단수를 108개에 맞췄더라고요. 108계단을 올라가면은 이 탑이 있어요. 이 탑의 이름이 탑이 올라가 있는 그 언덕의 이름이 효대 그래요. 효대. 그 왜 효대라고 그랬냐니까 가운데 어떤 스님이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이 연기조사, 화암사를 처음 세운 분이 연기조사인데 이 연기조사의 어머니랍니다. 그래서 이 연기조사가 굉장히 효자예요. 그래서 효대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왜 언덕 위에 세웠는가? 저 산 밑에서부터 골짜기를 따라서 절을 향해서 올라오는데요. 이 탑이 먼저 보입니다. 지금은 나무가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 탑이 먼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그 밑에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밑에서부터 보고 올라오는 탑을 망탑 그래요. 바라볼 망자 있죠. 망탑 그럽니다. 그래서 망탑의 개념으로 이 사자탑이 세워집니다. 이게 통일신라 중기예요. 중기.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은 그런 탑인데, 그런데 사자 4마리가 기단을 형성하고 있는 사자 4마리. 근데 사자 4마리가 어떤 놈은 이걸 벌리고 있고 뭐 표정이 다 제각각이에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4마리 사자가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연기사의 어머니는 천장에 연꽃을 이고 있어요. 연꽃을 이고 있고. 그리고는 앞에 이 석등이 있습니다. 석등. 아마 여기 가운데 서 있는 이 스님이 연기조사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연기조사가 이 석등을 머리 위에 이고 그리고 탑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고 있다. 요 탑과 요 사이에 있는 요 돌이 배례석입니다. 배례석. 이 탑 앞에 가면 대길에 있어요. 석등 앞에도 있고 이 앞에서 여기 탑에다가 절을 하는 자리, 그게 배례석입니다. 굉장히 어떤 분들은 다보탑보다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단부에는 여러 가지 조각들이 신중상들이 조각이 되어 있고요. 어떤 쪽에 보면 비천상도 조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각이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깔끔한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대표하는 이영석탑이 타보탑과 이 화엄사 사자탑이다. 이 화엄사를 처음 세우신 분은 이제 물론 뭐 의상대사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연기조사하고 연관된 그런 그 탑이 이 사자탑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